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두고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상대 후보를 중국과 연결지어 공격하는 광고를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존망 자체가 이번 대선에 걸려있기 때문인지 안절부절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방송되는 정치 광고 가운데 중국이 언급된 광고는 무려 200건 가까이 되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그리고 각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중국 업체들과 연관되었다며 흑색 선전을 벌이는가 하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까지 했다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카드로 중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적으로 싸우는 두 후보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2차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2020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수입하기로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세를 통한 중국산 자동차 퇴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또한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미국을 중국에 팔아넘긴 결과를 낳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리스 역시 대중국 압박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우주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둘러싼 정책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강경한 공통점을 보이는 두 후보가 안보 문제에서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보이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소위 역외균형 전략을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력을 아끼려는 방침을 지속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이 부담을 해당 지역 동맹국들에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외 정책에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다자적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선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과 우크라이나인데요.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국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대만으로선 트럼프가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만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군이 포기하는 순간 대만 본토는 중국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있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집권 시절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러시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푸틴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트럼프였기에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재집권 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무역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등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강매에 가까운 끼워 팔기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대만으로선 그저 미국의 도움이 고마웠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트럼프는 더욱 공고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하며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적 차이가 국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그의 외교적 접근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축소되거나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의 향방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은 못 때리면서 M1 한국의 복수의 칼날을 겨눌 것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분담금 재협상인데요. 트럼프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꺼내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 달러 약 13조 6,55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으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방어 체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 반도체,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역시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부 증액에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자국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방위산업은 기술적 자립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요. 특히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체계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현무 시리즈와 같은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장거리 공격 능력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유세를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와 드론 기술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 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방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 방어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의 자주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흥방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이자 국군 전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의 강화 역시 필수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K2와 K9은 세계 최상급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더욱 발전시킨 무기체계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밖의 변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선 자주 국방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이로써 한국은 외부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4일 미라주 우크라 지원 영상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 전투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국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전쟁 초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서방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개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을 침략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프랑스가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를 직접적인 적국으로 보고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가 나토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직접적인 전쟁에 휘말리는 등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반대한 데에는 프랑스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무슬림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에서 백인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이슬람 이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에서 30대 젊은 세대 인구는 이미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만약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했을 경우 가뜩이나 평판이 안 좋은 전투기의 평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프랑스의 미라주 인도 시기를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 미라주 2000은 1980년대부터 운용된 전투기로 최신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는 것은 프랑스의 군사적 이미지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미라주는 약 600대 수준으로 이 중 315대를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80대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대에 육박하는 F-16과는 비교 자체가 초라한 수준이며 과거 미라주 2000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라주3가 1422기 생산된 것에 비하면 적은 실적이지만 후계기인 라팔의 해외 판매가 죽을 수 없던 기록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미라주의 조종성과 정비성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한참 전에 제트 항공기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은 전쟁 중에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프랑스는 전후에야 제트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미라주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이 고작 13,668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미라주의 미국 주의사의 J-79 엔진을 부착해 사용해왔는데요. 엔진 부분은 나중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잔고장도 많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례로 사격 조준 장치의 거리 측정기에 오차가 너무 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거리 측정기를 아예 300m나 500m로 고정해놓고 미리 세팅한 이 거리의 적기가 다다르면 격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라주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무기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수 조치가 풀린 뒤 도입한 미국에
F4 팬텀기와 A4 스카이호크의 성능이 미라주와는 도저히 비교되지 못할 만큼 우수해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미라주에 대한 이런 평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대만은 다수의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했으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용은 대단해서 한국 공군을 압도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대만이 미국의 그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안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발악이었던 대만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인데요. 이전부터 미국산 F-16 도입을 원했던 대만은 어쩔 수 없이 미라주 2000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마땅한 대체제도 없었을 뿐더러 대만 군부가 F-16의 성능에 필적하는 전투기로서 미라주 2000을 최적의 전투기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바로 단적이 48대, 복좌기 12대, 총 60대의 미라주 2000을 도입했으며 이 도입량은 미라주 2000의 고객 중 아랍에미리트의 68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미라주에 대한 대만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들었고 가동률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라주의 개발사는 이 원인으로 많은 비행 시간과 대만 특유의 습도가 높은 환경 탓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간이 지나자 터보제트 터빈 날개가 금이 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불만에 프랑스 다소사는 여러 번 기술진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동률을 주 15시간 수준으로 정상화했고 2010년에는 터빈 날개로 인한 결함에 현금 보상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만의 국방상이었던 카오후추 국방부 장관은 미라주 2000을 전부 퇴역시킬 것이라며 공군의 불만을 달랬는데요. 대만 공군은 터빈 날개의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자 미라주 2000의 비행 시간을 한 달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프랑스 다소사에 대한 대만 공군의 감정은 여전한 것인지 그 이후로 프랑스제 전투기는 다시는 대만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유지비가 비싸기로도 소문난 전투기인데요. 부품 조달도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뿐더러 너무 비싼 부품 가격, 높은 가동 유지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정비와 비행을 포함한 작전 유지비는 일반적인 전투기의 2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위의 일화만으로 미라주 2000을 제작한 프랑스 항공 기술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투기의 성능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미라주 2000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종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전술의 뜻 1980년대 전투기인 미라주 2000은 그나마 간헐적으로 해오던 업그레이드도 지체해 이제는 현대적인 전투기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미라주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각국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라주는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높은 도입 비용과 비싼 유지비, 여기에 개량 한계점까지 미라주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프랑스 자국 내에선 프랑스 전투기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미국의 F-16과 동급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흔하디 흔한 4세대 전투기일 뿐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과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KF-21의 업그레이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산 KF-21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전술의 뜻 프랑스가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전략적 이익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로서도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해 왔으며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도 밀접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에서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내년에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우크라 전쟁 현황 영상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신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신무기는 무려 2200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일시에 러시아군이 위치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여 만든 테르밋을 활용하여 고온의 쇳물을 적진에 투하하고 있으며 테르밋은 2000도 넘는 온도로 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진의 테르밋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였으며 삽시간에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는 신무기의 모습을 두고 해외에서는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른바 드래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과 특수부대를 앞세워 조금이나마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국경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이내 자신들이 격퇴했다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하르키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하르키우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일대를 공략하고 있으며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양측은 국경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쿠르스크 국경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8월에 비해 양측의 공세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 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16 전투기는 아직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지원 물량은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인도받은 F-16 중 한 대는 이미 격추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F-16의 격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공격보다는 조종사의 실수 또는 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러시아와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F-16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소규모의 전투기가 시차를 두고 지원된다면 다수의 물량을 앞세운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깁니다. 반면 푸틴은 이번에도 핵을 앞선 외교 전략을 선택하며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원하면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의 위협 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나토라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등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의 군수공장 등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속해서 미국 등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과 지원을 두고 핵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년 전부터 독일에게 사거리 500km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되려 독일은 방어가 아닌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관급 장교를 파견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향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반대급부가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 이외에도 해양 특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용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형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드래곤 드론까지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보다 드론 체계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 교리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점은 아쉬운 요소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해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 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힘든 북한이 그나마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근 K2 전차를 모방한 표적 위로 러시아제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란체3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론과 직접적인 교전을 통해 쌓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군수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수없이 타격해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최소화하고 역으로 한국이 드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교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화벌이와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에 전념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